다시 왔어요. 가자고. 아유 그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솔직히 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메달 따자고. 오늘. 아니 진짜 노메달 진짜. 깨끗하네요. 1회차 같네요, 방송. 그러니까 메달이 좀 없어가지고. 네. 오늘 첫 녹화 맞죠? 지난주에 이제 심리 지식을 풀 충전해 봤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올 클리어할 자신 있는지. 근데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맞아. 그렇죠. 전혀 우리가 모르니까.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뭘 준비를 해야 될지도 걱정돼.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습이 불가한 프로그램. 배도 씨 어떤 주제일 것 같습니까 느낌이? 뭐 저는 어떤 주제가 나오던 과학적 사고로 푸니까. 아, 예. 사실 지난번에 2개 주제도 뭐 과학 아니었습니까? 저기 혼자 다른 놓고 하십니까? 저분 누구세요? 저분 누구? 아니 저기 다른 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1회차도 과학, 2회차도 과학, 3회차도 과학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분야 공개해주세요. 제발. 너무 궁금해. 제발. 아니 계속 과학이야? 또 겸손. 아니 계속 과학이야? 또. 뭐야, 누구지? 나가는 거 아니야? 너야 혹시? 야 네가 마스터면 나 안 할래. 장난, 뭐야? 몰랐어.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누구시지? 과학도 너무 크잖아 범위가. 그죠? 난 김상욱 교수. 김상욱 교수님 계시고. 김상욱 교수님 너무 좋겠다. 자 마스터가 어떤 분일지 모르겠지만 과학계에 지금 재원들이 4명이나 있고 게다가 궤도가 앉아있기 때문에 네. 아 든든하다. 우와. 이분도 조금 부담은 될 거예요. 자 과학계 1인자 과학마스터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누구야? 누구지? 네, 오늘의 과학 마스터 김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마스터 과학 마스터 김상욱 오늘의 마스터 과학 마스터 김상욱 너무 뵙고 싶었어요. 영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김상욱 교수님 반갑긴 한데 문제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과학에 대해서 어떤 걸 좀 얘기해 주실 예정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과학의 결과다. 그래서 과학은 우리 인류의 문명을 이제 발전시키기도 했고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도 했어요. 오늘 저희는 과학이 어떻게 혁명을 일으켰나. 이게 역사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주제로 해서 과학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중요한 그 순간들, 결정적 장면들을 이제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다. 야 진짜 재밌겠다. 이거는 진짜 오늘 장담하는데 네. 영화보다 재밌습니다. 정말. 이거 그냥 TV에서 보여주지 마. 개봉해도 돼. 진짜요? 정말로. 자 그러면 어쨌든 지식을 한번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ready. 자, 우선 우리 인류가 연구한 최초의 과학이 무엇일까? 부터 시작해 볼게요. 최초의 과학. 불 아니야 불? 아마도 하늘에 보이는 별들, 그 별들을 다루는 천문학이 최초의 과학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이 인류의 첫 번째 과학이었던 이유가 있죠. 아마도 인간의 역사에서 문명이라고 하면은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의 문명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농사를 지어야 하는 문명은 하늘을 봐야 됩니다. 날씨가 어떨 건지, 언제 비가 올 건지 하늘의 변화를 본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겠죠. 하늘을 계속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겼을 거예요. 해는 왜 매일 뜨고 지는 걸까? 달은 왜 주기적으로 모양이 변할까? 네. 별들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데 왜 그게 반복되면서 보이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하늘을 꾸준히 관찰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 다른 별들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행성.
행성은 좀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뜻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그런데 이 행성들은 보면은 어떤 대기로 구성되어 있고 표면의 물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외형의 특징이 달라져요.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은 흑연처럼 빛을 굉장히 잘 흡수하는 암석 성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회색 또는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금성은 굉장히 짙은 이산화탄소와 황산 구름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 노란색으로 보여요. 화성은 어떤 색이죠? 뻘겋게 보여. 벌겋다. 예, 화성 자체가 붉은색이라서 불화자를 쓴 건데 거기 근데 진짜 사진 보면은 흙도 그렇고 암석도 그렇고 그러네. 빨간색이 진짜 많더라고요. 자, 화성은 왜 붉은색일까요? 화성? 수분 때문인가? 철이 많. 철. 철이 붉은색일까요? 네. 피가 붉은색. 예? 철분. 철분 때문에요? 철이 산화되어 있는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 산화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이 붉게 보입니다. 오, 사실 우리 피가 붉은색도 똑같은 이유죠. 처음 알았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전현무 씨. 아, 자, 그 다음에는 천왕성과 천왕성. 해왕성이 있는데 이들은 메탄 기체로 돼 있어요. 색깔이 어떤 색일까요? 파란색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그 천문학과를 나온 교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와, 푸른색이야. 멋지네. 메탄이 붉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은 푸른빛이 많이 반사가 되어서 저희가 볼 때는 푸른빛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문제가 나갑니다. 어려워. 이미 난 어려워.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를 내기 전에 우와. 오늘 주제가 과학인데 궤도 씨는 또 너무 이제 과학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싶은 그런 궁금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다른 분들이 그 말씀 나누실 때 잘 들으신 다음에 다 선도해서 풀어버리면 재미가 없기도 하고. 와,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저는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네. 야, 오늘 걔도 재밌겠다. 아 근데 진짜 기대된다. 문제가 뭐길래? 문제 주세요. 어? 사진 속 행성들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아까 다 힌트를 주셨는데? 아니 이미 죄송합니다. 야, 일본은 토성? 토성이잖아. 네, 무조건. 네, 띠 있고. 근데 2번이 수성 아니면 화성인가? 2번이 화성. 2번 뻘거니까 화성. 3번은 달이죠. 3번 수성. 달 아니에요? 달이랑 닮았다, 수성이랑. 아까 수성 무슨 색이에요? 수성 약간 흑연색이라고. 잿빛이라고 그렇네. 그랬어. 그리고 행성이라고 했으니까. 4번은 목성 그렇네요. 확실합니까? 그렇지. 4번은 목성. 4번은 목성 확실합니까? 저 점이 목성점 아닌가? 저 목성에 있는 점 아닙니까, 진짜? 목성점이 뭐죠? 저 오른쪽 밑에 있는 3번 수성 맞고요. 4번 목성 맞고요. 네. 마지막이 뭔지 모르겠는데? 5번은 뭐야? 왠지 천왕성, 해왕성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지구 아니야? 난 5번 약간 지구 느낌 나가지고. 지구온난화에 씨름하는 지구. 네, 그러니까 저렇게 대기권이 형성됐을 때 찍은 지구를 갖다 놓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구일 순 없죠. 5번은 뭔가 천왕성, 해왕성일 것 같은데. 근데 천왕성은 푸르다 그랬잖아. 그 푸른빛에 뭔가 살짝 있네. 푸른빛이 음침하게 띄고 있네. 푸른빛이. 근데 5번이 천왕성인지 해왕성인지도 모르는 거야. 해왕성이지 않을까? 와, 어려워. 야, 우리가 틀리면 5번 때문에 틀리는 거네. 정답 가겠습니다. 1번은 다 아시겠죠? 네. 네, 토성. 토성이요. 네. 2번은 다 아시겠죠? 화성. 2번이 금성이죠, 금성. 금성의 표면 온도가 450도입니다. 그렇지. 굉장히 뜨겁겠죠? 그게 느껴집니까? 네, 그 느껴집니다. 아. 3번이 수성이야? 수성. 수성이죠. 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아, 수성이. 수성이. 네. 그리고 4번은 저 점. 대적점이 수성. 있기 때문에 목성이 정확합니다. 대적점. 목성이지. 오케이. 그냥 쭉쭉 가봅시다. 5번. 5번. 화성으로 가겠습니다. 네. 5번이 화성이라고? 화성이에요? 화성 맞아? 아, 근데 이게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붉은 빛과 푸른 빛이 이렇게. 얼어있는 이산화탄소가 극지방에 발견이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푸른빛이 돌 수 있는데 저런 사진을 본 적이 없어.
천왕성 해왕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닌 것 아닌 같아요. 것 같아. 네. 아닌 것 같아. 정답. 네, 말씀하세요. 토성, 금성. 금성, 수성, 목성, 화성. 화성. 자, 정답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떻게 매달. 어려워. 일단 1번. 그렇지. 그렇지. 그건 알지. 그렇지. 당연하지. 오케이. 목성. 제발. 역시 우리. 정답입니다. 예. 야. 근데 화성은 너무 난이도 높았어요. 화성의 극관이라고 있잖아요. 네. 화성이 충분히 추운 그런 행성이기 때문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얼어 있어서 이 극쪽이 색깔이 흰색을 띠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말씀드린 이 행성들을 이제 한꺼번에 나란히 볼 수 있는 태양계의 모습이고요. 이쁘다. 신기해. 행성들이 이제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저 끝쪽에 있는 두 개의 행성이 바로 해왕성과 천왕성이 다 보일 것입니다.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진짜 파랗구나, 뒤에는. 자, 그러면은 이 태양계의 크기가 한 대략 어느 정도나 될까요? 태양계의 크기요? 단위만 가르쳐 주시면 단위는 안 됩니까? 킬로미터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킬로미터요? 8억만. 9,999만. 너 무슨 홈쇼핑하니? 아니, 빛이 8분 가는 거리가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죠. 네. 초속 30만 킬로미터. 30만 곱하기 8 곱하기 60. 계산을 누가 제일 잘하시죠? 1억 1,440만 원. 1억 4,400. 1억 5천 킬로미터가 이제 여기서. 아, 그게 그거였구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고요. 태양으로부터 저 마지막에 있는 해왕성까지 거리는 대략 45억 킬로미터쯤 됩니다. 45. 와, 45. 45. 지구 반지름이랑 비교했을 때 70만 배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우주에는 이 태양계 같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태양계가 되게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 이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은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 태양계가 모인 것이 은하인데 우리 은하에만 해도 수천억 개에 달하는, 2천억에 달하는 이런 태양계와 같은 행성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2,000억 개. 은하가 또 이 우주에는 한 몇 조 개가 있기 때문에 저게 은하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이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고 우리가 보잘것없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네, 먼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물질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관측 가능한 것은 5%밖에 되지 않아요. 발현. 여전히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다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인류가 하늘을 보면서 이 우주에 대해서 조금 뭔가 알기 시작한 것, 아마 이것이 첫 번째 과학혁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시작된 거죠. 재밌다. 고대 사람들은 이 하늘이라는 것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을까? 별이 움직이고 막 하는데 이건 뭘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네. 신? 신? 그 시대 사람들은 그냥 하늘을 보면서 저기 신이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네. 그 별들의 모습은 기록을 봐도 변함이 없잖아요. 그치. 태양도 변함없이 움직이니까 뭔가 하늘은 영원 불멸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신들이 살고 있는 영원한 어떤 세계. 자, 그렇게 얘기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네, 다 들어보셨죠? 네. 기원전 4세기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과학의 역사를 추적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이분일 것 같아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천체에 관하여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신들이 살고 있는 이 하늘은 변하지 않고 완전하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 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 완전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완전하다? 변하지 않는 거. 구. 그렇죠. 사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완전함이란 것은 기하학이었어요.
수학이죠. 귀여워. 수학적으로 완전하다. 기하학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도형은 바로 구? 구입니다. 구형 또는 평면에서는 원이죠. 네. 원과 구는 가장 완벽한 도형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수학은 완벽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더라도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하늘을 보면 하늘은 왠지 그들이 연구했던 수학 기하학의 세상과 굉장히 흡사했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둥그런 모양이고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이 기하학적인 형태야말로 하늘의 신성함 그리고 변하지 않는 어떤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한 게 대단하다. 그리고 그 중심은 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데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다. 지구가 그곳에 정지해 있다. 그곳을 중심으로 모든 천체들이 돌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세계관은 사실 이제 수천 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 이론을 천동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천동설이 아주 진리라고 다 믿고 있었고요. 의심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치, 당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과학적인 여러 관찰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지구가 물론 구형이어야 되는 건 맞는데 관찰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관찰을 했다고. 문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월식을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자, 나 진짜 맨날 헷갈려 했던 게 일식과 월식. 아 이거 아는데. 뭐였지 이거? 저는 저 월식이라는 게 파도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아요? 만조간조? 예, 만조, 간조. 그것도 좀 있으려나? 난 지금 딱 두 개 월식이랑 생각났어. 달 모양이랑. 관계. 윤소희가 단어네. 빨리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창피한 건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또. 아니. 근데 너무 고마워, 소희. 그 월식이 네. 뭐가 뭘 가린 거예요? 태양의 빛을 지구가 가린 거죠, 달의. 맞아요. 달을 가린 거야, 지구를 가린 거야? 달이 가린 거죠. 달이 태양을 가린 거예요? 그건 일식이죠. 그 일식이지. 지구가 태양을 가려서 달에 비추는 게 월식이지. 왜 그림자가 동그래? 이거 아닐까요? 근데 저 때는 천동설이잖아요. 지동설이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천동설 관점에서 그냥 이거는 월식의 정의만 알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어디에 있고 하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복잡한 아리스토텔레스 때 어쩌고 천동설 저쩌고 하다 때문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월식은 지구 그림자로 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뒤편으로. 네. 아, 그럼 월식이 있을 때는 초승달이 반이 이렇게 잘릴 때도 있어요? 아니 보시면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들어와야 돼요. 태양과 지구와 달,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달이 보름달인 형태겠죠. 그치. 그렇네. 그러니까 무조건 반달이나 보름달이. 초승달, 금음달은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 동그란 모양으로 파먹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 월식 때 동그란 모양으로 파먹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지구가 둥글다는 거를 확인했다. 가렸는데 동그란 모양으로 가려져. 그치, 이렇게 약간 그렇지, 네모난 모양도 아니고. 앙한 것처럼 이빨 자국처럼.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 진행하세요. 그러면 그 이경의 말투로 정답 외치세요. 응답. 달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를 보고 알았습니다. 정답은 화면으로 아니구나. 확인해 보시죠. 문장이 많아서 문정이야. 예. 아까 궤도님이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일단 보름달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가는 동안 점점 지구의 그림자가 보일 텐데 이렇게 파먹어가는 모양이 정확히 원의 형태고요. 그게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에 이게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구 위에 우리가 있다면 반대 방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떨어져야 돼. 맨날 나오는 이야기인데 혹시 이 지구가 원반 형태가 아닐까? 평평 지구론 같은 거죠 일종의.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걸 봐봐, 달을 봐. 저기에 비친 지구의 그림자를 보면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정확한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몇 가지 과학적 사실, 관측으로부터 올바른 지구에 대한 모습을 알아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시기에 저런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저 접근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과학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쵸. 시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발견들과 이 해석들은 저희가 충분히 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메달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맞다. 야. 우주에 대한 이해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6세기가 되면 드디어 저희가 오늘날 근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진정한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 시작을 이끌었던 인물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16세기? 누구야? 갈릴레오 아니? 네, 바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아닌데?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요? 당시에 지구가 중심에 있었던 그 우주론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태양이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아닌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고대부터 거의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주관을 한 번에 허물어뜨리는 그런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천동설은 물론 고대 그리스에는 하늘을 설명하는 과학 이론 가운데 하나였지만 1500년대의 세상에서는 이 천동설이 기독교, 종교와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이 천동설의 내용을 이용하여 그 교리의 일부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천동설을 반박하는 것은 단순히 이단이다, 과학 이단. 이론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 당시의 종교를 반박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당시의 종교를 반박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이론을 바로 발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거의 죽기 직전 1543년 죽기 직전에야 자신의 이론을 담은 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책은 정말 그 유럽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켜요. 세상이 뒤집혔겠네. 아무튼 이 책이 출판되고 한 70년이 지난 이후에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이 이론을 좀 더 완벽한 토대에 이거를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런 사람이 나오게 돼요. 갈릴레오. 바로 이탈리아의 과학자. 이탈리아의 과학자란 말이 좀 무색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과학의 아버지입니다. 근대 과학을 누가 만들었냐고 물어본다면은 아마도 갈릴레오를 가장 첫 번째 놓아도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자 보시면은 여기 갈릴레오가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어요. 망원경인 것 같아요. 천체 망원경? 망원경을 들고 있는 건데요. 이 망원경은 1608년에 네덜란드에 있는 안경 제작자들이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소식이 이제 유럽에 쫙 퍼집니다. 뭔가 이상한 장치가 있는데 이걸로 보면은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까이 보인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갈릴레오는 이거를 좀 개량을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 소식만 듣고 만든 사람치고는 당시 가장 뛰어난 망원경을 만들게 돼요. 아마도 망원경으로 하늘을 열심히 연구한 첫 번째 과학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선 금성에서 이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망원경으로 보면 이제 구체적인 그 모양이 보이거든요. 금성이 초승달 모양이 되기 시작할 때 점점점 커지고 보름달이 됐을 때가 제일 작아져요. 갈릴레오가 관찰한 그 현상을 직접 그린 그림이 남아 있거든요. 직접 그린 그림. 네, 본인이 그린 겁니다. 와. 그래서 이 금성을 망원경으로 봤더니 금성이? 더 재밌는 것은 크게 보일 때 초승달 형태고 작을 때 보름달 형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럴까? 이건 천동설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인데요.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아마 열심히 줄쳐가면서 공부했을 거예요. 딴 사람들은 잘 보지 않았던 위험한 책인데 그리고서는 이 금성의 이 문제도 코페르니쿠스의 방법으로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 이미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있긴 있었어요. 주전원의 이론이라 그러는데요. 원궤도 하나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원궤도를 막 중첩해서
복잡하고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선 천동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주전원을 따라서 도는 걸로 설명을 억지로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때 보시면은 아까 말한 그런 크기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 이게 크기 변화도 설명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형태라고 한다면은 금성이 보름달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맞아요. 네. 상변화를 설명할 수 없어.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맞은편에서야 보름달이 될 테니까 음. 보름달 형태. 못 보겠네. 금성이. 그런데 지동설을 적용하게 되면은 금성이 지구에 가까이 있을 때만 초승달이 되고 멀어질 때 보름달이 된다는 사실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성에 대한 이 관찰로부터 지동설의 증거를 하나 더 찾은 거죠.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찰하게 되는데 목성에서는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별들이 보이는데 그것들은 하필이면 목성 주위를 도는 거예요. 모든 별들은 지구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목성조차 그 자신의 주위를 도는 위성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의 중심인가? 하는 의문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가면서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관찰한 많은 하늘에 대한 사실들이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로 다 이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은 여전히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갈릴레오와 같은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갈릴레오가 이제 천동설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곧 신성모독이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결국 갈릴레오는 그 교황청에 종교 재판정에 가게 되고요. 1633년에 이제 두 번째 재판이 있었을 텐데 갈릴레오는 그 자신이 주장하던 지구가 돌고 있다 그것을 거짓이라고 본인이 인정을 해야 했고요. 다시는 말과 글을 통해서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이제 하게 됩니다. 다시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형벌은 또 그러니까 이제 이단적 견해를 지지하고 전파를 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여기서 매달 가자. 형벌일까인가? 자, 문제 주세요. 갈릴레오가 재판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받은 형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뭐야? 형벌은 무엇이었을까요? 형벌 종류가 뭐가 있는데? 저 이거 신기한 TV 서프라이즈에서 한번 본 것 같기도 해요. 좋았어. 본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갈릴레오관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거 단골이지. 첫 형벌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유치했던 형벌. 뭔데? 나는 바보다 이런 느낌. 아. 외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걸로 그냥 어렴풋이. 동네 다니면서 네. 내가 이거 다 미친놈이었어. 거짓말입니다 이거요? 네, 뭔가 그런 류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그 되게 뒤를 오래돼. 기억해야 돼. 뒤에 거짓 그러지 않았어? 그게 생각이 났어. 아이, 거짓이었어. 어떡하지? 서프라이즈가 날 다 망쳐놨어. 그래. 서프라이즈네. 그 뒤를 기억해야 돼. 아니면 아까 그 손에 쥐고 있던 그 천체망원경 자기 손으로 자기가 부수겠을까? 관찰 못하게. 이게 원래는 더 강한 형벌입니다. 왜냐면은 이때 갈릴레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경감이 되죠. 네. 그 시대 형벌이면은 아까 태형이나 이런 거보다는 물리적인 거보다는 나이를 멘탈적으로 고려해서. 수치스럽게. 맞아요. 명예를 약간 감금한 거 아니에요? 아, 약간 감금, 연구 활동 못하게. 가택연금. 가택연금 같은 거. 가택연금. 네. 그럴 수 있겠다. 집에다 어디 가서 딴 데다 떠들지 네. 못하게. 떠들지 못하니까. 사실 가택연금이라는 게 요즘으로 치면은 언론의 자유를 없애버리는 거잖아. 떠들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예 가둬버리는 게 아닐까. 나이도 많으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서프라이즈 아니지? 서프라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나이 너무 많고 하니까 그냥 손발을 묶는 거잖아요. 그 사회활동 시대에는 못하게. 사회활동 못하게 하는 게.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어라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아가지고. 가택연금. 그럼 가야겠다. 가택연금인 것 같아요. 정답. 네, 정답. 네, 가택연금이요. 가택연금이요. 자, 화면으로 보실까요?
야 근데 종신이다. 종신 죽을 때까지야? 원래 무기징역이었는데 응. 나이랑 그런 걸 고려해서 집으로. 네, 가택연금으로 약간 그쵸. 맞춰주는 거죠. 감옥 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있으면서 일단 놀았던 건 아니고요. 우리의 갈릴레오는 여전히 연구를 계속 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연구를 계속 했었고요. 죽을 때까지면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낙하 운동이라든가 이런 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을 죽을 때까지 눈이 안 보이는 시기까지 책을 쓰게 되는데요. 갈릴레오는 1642년까지 여기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메달 오늘은 딸 것 같아요. 눈에 보여요 지금. 아, 느낌 왔어요. 괜찮아요. 메달각이야. 자 가봅시다. 자, 지금 갈릴레오까지 이야기를 했죠. 네. 자, 이제 갈릴레오가 사망을 하고 영국에서 새로운 과학혁명을 일으킬 엄청난 인물이 태어납니다. 뉴턴. 자, 이제 어떤 인물일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죠. 과연? 아하. 역시 뭐 이분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뉴턴이 살던 시대에도 여전히 신중심의 사고방식이기는 했어요. 아직도. 자, 그런데 이제 뉴턴은 정말 자신의 이론을 통해서 그전까지 있었던 모든 천동설과 지동설의 그 모든 논쟁을 다 종지부를 찍는 그런 중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뉴턴이 지동설이 옳다는 증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첫 번째 이론이 있는데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 들어보셨죠? 네. 네. 혹시 관성이라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버스에서 이렇게 밀리거나 이렇게. 맞아 맞아. 아 밀리는 거. 앞으로 나아가려는 운동하는 방향 쪽으로 나아가려는. 오. 아주 정확한 답들을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버스가 정지할 때, 급정거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이런 것.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면은 물체의 운동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유지하려고 하지. 네. 이것을 관성이라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물체를 한번 이렇게 밀어서 속도를 줘보세요. 일정한 속도를. 그럼 계속해서 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나요? 아니요, 멈춰요. 다 멈추잖아요. 네. 뉴턴은 이와 같이 우리 경험하고는 좀 다른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계속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것을 자신의 첫 번째 법칙으로 삼게 돼요.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냐면은 관성이 맞다면은 일단 하늘을 봤을 때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 이런 것들은 왜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고 원궤도를 도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왜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의 인력? 그러니까 거의 정답인데요 지금. 원심력? 아, 마지막에 가서 아이씨. 만유인력.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인력 만유인력이 중력이잖아 결국. 그렇죠. 지구와 달이 서로 당기기 때문에 직선 운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운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만유 인력인데요. 사실 만유 인력 때문에 사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유 인력이 있다면은 달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땅으로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달은 왜 안 떨어지는 걸까? 이걸 답하실 수 있을까요?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나? 진짜 어렵다. 달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달도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요? 네. 그 궤적이 줄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떨어졌을 때 닿을 땅이 없기 때문에 돌고 있는 거죠. 와 이거 완전 새롭다. 자, 일단 지금 그 궤도의 전공이 나온 것 같긴 한데요. 문제가 그림 하나 보시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달이 관성에 따라 움직인다면은 직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현무 씨가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만유 인력이 있기 때문에 달은 직진하지 못하고 꺾이게 됩니다. 사실 꺾인다는 뜻 자체가 지구로 낙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네. 만약에 달이 처음부터 관성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즉 달이 저 자리에 그대로 정지해 있었다면 사과와 다를 바가 없죠. 그냥 지구를 향해 떨어졌을 거예요. 달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초기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구와 멀어지는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지구가 당기는 바람에 지구로 낙하를 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낙하가 충분치 않아서 아까 교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에 닿지 못하면서 계속 낙하를 하는 과정인데요. 즉 달은 끝없이 지구로 떨어지고 있지만 지구에 닿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달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뉴턴의 답입니다. 와. 신기하다. 신비롭다. 표현이 멋지다.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일을 한 건데요. 달에도 사과와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달은 천상의 물체라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럴듯하죠? 저곳은 신이 사는 곳이고 그렇죠. 저곳의 법칙은 우리와 달라.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 뉴턴의 방식은 달도 떨어지고 있어. 땅에 닿지 않을 뿐이야. 달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상이라는 전혀 다른 개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과와 똑같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놀라운 개념의 도약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이 끝나는 거죠. 와, 핵심을 끼쳤네, 핵심을. 치트키를 발견했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을 다 모아서 1687년 그 이론을 총 정리한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됩니다. 프린키피? 이 책을 저희가 오늘날 이제 고전역학의 교과서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이게 문제예요? 책 제목은 아니겠지? 책 제목 같아요. 자, 문제 주세요. 뉴턴이 고전역학의 체계를 정리한 이 책의 제목은 자연 철학에 관한 네모 원리입니다. 네모는 무엇일까요? 와, 여기서 제목을 우리가 맞춰야 돼. 이게 프린키피아랑 다른 거예요? 프린키피아인데 프린키피아가 뭐야? 프린키피아가 방금 말씀하신 그 책 제목 프린키피아? 프린키피아. 무슨 뜻이에요, 그게? 저건가 봐요. 아, 프린키피아를 우리말로 모르겠어요. 하면 저거야? 자연 철학에 프린키피아? 관한 기초 원리. 나 기본 생각했어요. 아, 기초 원리? 근본 원리. 근본 원리, 그치? 근본 원리, 기초 기초 원리 원리.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사실 이제 교과서 같은 거 보면 개념 원리 이런 거. 개념 개념 원리. 개념 원리. 그때 이런 단어 안 썼겠죠? 근데 근본 기초다 그냥 영어로 하면 베이직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런 얘기일까? 뭐 뭔가 핵심 단어가 있지 않을까? 진짜 많이 본 문장인데 기억이 안 나. 뭔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우리도 들으면 아는 우리도 문장입니까? 들어봤을 아니 법한 그냥 되게 자연스러워요. 저 읽으면. 근데 기억이 안 나. 철학에 대한 그럴 때는 사실 아무거나 얘기해 보면 된다 그랬어. 그냥 아무거나 계속 하면 나온다 그랬어. 자연 철학에 관한 우주 원리. 중력 원리? 고전 원리. 고전이 아니겠지, 그때는. 고전 역학. 역학적 원리. 오호. 저도 역학적 생각하는데. 고전 역학의 체계를 정리했대잖아. 오. 역학적 원리? 역학적 원리. 답은 문제에 있다. 아니, 문제에 답이 있다. 문제 답이 있다. 역학적이 제일 그 가능성은 있어 보여 지금은. 역학적 원리. 아니야, 뭐가 딱 자연스러운. 저 내용이 뭐 들어가요? 운동의 원리 막 약간 이런 거 나오는 프린키피아. 아, 혹시 수학 원리? 뭘까요? 근본적, 기본적, 논리적, 수학적인가? 아, 수학적 맞는 것 같아요. 수학적 원리? 수학적 원리? 수학적 원리. 수학적이 맞는 것 같은 왜냐면 게 딱 넣었을 때 프린키피아라는 단어랑 그리고 뭔가 수학이랑 이게 왜 수학이지 했던 생각이 갑자기 그러니까. 났어. 근데 수학적 원리가 좀 자연스럽네. 야, 이거 하나에 매달 달려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너의 촉을 믿을 거야? 근데 저도 수학적 원리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자, 윤수희 도전. 아, 네, 정답. 네, 정답. 수학적이요. 제발. 자, 정답 보실까요? 한숨 쉬었어. 한숨 쉬. 아, 뭐야. 제발. 다행이다. 이상한 걸 맞췄어. 야, 우리 윤수였으면 어떡할 뻔했냐. 진짜 대박이다. 네, 정답. 네, 정답입니다. 일단 프리키피아는지 뭔지 그게 뭐예요? 일단 당시의 학술 용어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필로소피의 나투랄리스 프린키피아 마스마티카. 아, 마스마티카. 아, 저 책 보니까 생각난다. 그러니까, 생각났어. 아, 그러네. 프린키피아는 이제 원리라는 뜻이에요. 프린서플이네. 당시에는 과학이 철학이었기 때문에 이 자연 철학이라는 게 지금의 과학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 맞아.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서양 사회에 준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서양과 동양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시점이 바로 이 책이 나온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이 서양 중심의 세상이 오게 된 이유는 뉴턴의 저 책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책에서 제가 굳이 저 수학적이라는 부분에 빈칸을 쳤던 이유는 세상을 수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뉴턴이 처음 한 겁니다. 세상을 숫자로. 근데 그 숫자를 다루는 이 방식이 수학의 특별한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미분과 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정말 막 이를 갈면서 공부했던 뉴턴 때문에 몇 명이 대학을 떨어진 거야. 뭐 미분과 뭐 적분, 극한 이 모든 것이 다 뉴턴의 프린키피아에서 나온 것이고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웠던 것이죠. 시작이었네. 와. 근데 물론 당시에는 그 뉴턴이 이 아이디어를 처음 냈을 때 미분적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든 수학으로 책을 쓰면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진짜 아직 대단하다. 미분적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작 프린키피아에는 미적분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기하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합니다.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흑사병이 돌면서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1665년에서 66년) 2년 동안 대학이 문을 닫았어요.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한 1년의 시간 동안 오히려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이제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기적의 해라고. 166년. 물리학 안에서요? 사실 물리학을 넘어서서 이게 진정한 기적의 해일 수 있죠. 이 인류 문명 전체를 놓고 봐도 그치. 뉴턴의 이론은 우주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고개를 돌리거나 손을 들 때에도 뉴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죠.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는 10만 개의 부품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뉴턴 법칙에 따라 움직이니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명은 이 뉴턴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무시무시한 법칙인 거죠.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많은 과학자들이 등장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네. 사실. 근데 과학의 역사에는 남성만 있진 않았거든요. 그치. 이렇게 남성 중심의 과학계에 혁명을 일으키는 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퀴리? 마리 퀴리? 그렇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과학계에 혁명을 일으킨 여성이라 그러면은 마리 퀴리인데요. 마리 퀴리는 20세기 초반에 이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인데요. 그때는 진짜 그 너무나 남성 중심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박사학위도 줄 수 없고요. 교수도 될 수 없고 정식 연구원도 되기 어렵고 사회활동조차 어려웠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렇게 남성 중심의 과학계에서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마리 퀴리는 노벨상을 2번을 수상하게 되는데 사실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하나도 수상하기 어려운데 그 노벨상을 2개나 수상하게 됩니다. 사실 노벨상을 2번 수상했던 과학자는 5명이 있어요. 사실 5명이 있는데 대부분 같은 분야에서 받았거나 아니면 한 분야에서 받고 다른 하나는 노벨 평화상이거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분야를 바꿔가면서 화학상하고 물리상 이런 식으로 2개를 받은 사람은 마리 퀴리가 유일하죠. 우와. 이 기록은 깨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재네. 천재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마리 퀴리를 다 알고 있지만 정작 그분의 업적이 무언가 하고 여쭤보면은 잘 모르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마리 퀴리가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방사능에 관련된 방사능, 나 여기까지만. X선? 렌트겐 아니에요, 렌트겐? X선은 렌트겐. 라듐이죠, 라듐. 마리 퀴리는. 라듐? 네, 거의 정확히 알고 계신 건데요. 네, 그래서 방사성 원소의 발견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방사성 원소. 여기서 이제 원소, 원자란 단어가 나왔는데 그 마리 퀴리가 활동하던 그 19세기 말인데요. 19세기 말에는 대부분 저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 원소들이 대부분 다 발견된 상태이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기율표란 단어가 나오는데 주기율표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칼카나마? 카칼라마라초 구리수. 네, 맞아요. 원자를 또는 원소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다 써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뭐 새로운 원자가 더 있을 수 있을까? 새로운 원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마리 퀴리가 좀 새로운 종류의 그런 원소들을 찾게 되는 거죠. 우와. 그래서 당시 우라늄이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어요. 우라늄은 저희가 지금도 알고 있듯이 방사성 원소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라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이상한 광석인데 이 광석의 이름은 피치블렌드라는 광석인데요. 이 녀석은 순수한 우라늄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게 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이 있을까 봤더니 거기서 오히려 우라늄보다도 더 강력한 방사능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뭔가를 찾은 거예요. 이 정체불명의 이 무언가로부터 새로운 원소를 찾게 되는데 폴로늄이라고 하는데요. 폴로늄. 이제 우라늄보다 무려 400배나 강한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이었고요. 와, 걔는 노출되면 진짜 위험하다. 연구를 더 하다 보니 폴로늄보다 더 강한 방사능을 내는 물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무려 100만 배 강한 방사능을 그게 바로 교수님 말씀하신 바로 라듐입니다. 폴로늄과 라듐을 이제 발견한 그 정제하는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었죠. 맞네. 아무튼 마리 퀴리가 이렇게 발견한 이 원소는 주기율표로 본다면은 폴로늄이 84번이고요, 라듐이 88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원소 기호와 관련된 문제를 원소 기호요. 아, 큰일 났다. 메달 안 주려고 작정했네. 여러분 화학 시간에 배운 주기율표 다 기억하시죠?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 원소 기호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맞출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갈 겁니다. 주기율표 빈칸에 들어갈 원소 기호를 이용해 6글자 단어를 완성하세요. 야, 이거 뭐야? 아니 근데 저거를 졸업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야, 이거는 이과가 좀 해줘야 된다. 이거 세로로 좀 비슷한 성질이니까 이거 좀 추론을 좀 해보죠. 16번은 황이고 황이고 S. 그지 28번하고 32번. 약간 28번이 스트론튬 아닌가요? 어디 그랬던 것 같은데. ST예요, ST? 28번이 ST다. 스트론튬.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28번 ST. 32번은 네. 게르마늄일 것 같아요. 게르마늄 G2. 네. 그런 것 같아요. 오. 왜 게르마늄이에요, 그게? 그냥 게르마늄이에요. 저의 기억 속에. 그 예전에 교육받을 때 주입식 교육의 끝판왕이었거든요 이게. 그럼 너의 기억의 흔적이 중요해요. 네, 게르마늄이에요. 갈륨이랑 붙어 있었던 것 같아. 맞아. S G E S T. 12번은 뭘까? 야, 92번은 앞뒤를 하나도 모르겠는데? 92번은 한 글자야. 한 글자면은 몇 개 안 남았어. 한 글자로 쓸 수 있는 게. 한 글자인 거 뭐 있는데? U 아니야? Q 이런 거 없어? Q. K. 아, 나 알았다. 뭔데? 게스트 아니에요? 게스트? 게스트? 아닌가? 유미하는 게스트. 네, 근데 잠깐만요. U가 뭐야, U가? 우라늄이 U 아니에요? 우라늄? 우라늄이 UR인가? UR이야, UR. UR. UR 없잖아요. 우라늄이 U인가? 아, 우라늄이 U인가 보다. U인 것 같아. 게스트 우라늄 U 같아요. U 같아. 게스트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어. 우라늄이 U인 것 같아, 내 기억으로. G랑 E를 그냥 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게르마늄. 이걸 한 글자씩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보통 순서까지 섞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원소 기호가 얘네를 분리해버리면 다른 원소가 되거든. 근데 저기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봐봐. 원소 기호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원소 기호를 기호를 이렇게 그냥- 넣으라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래요? 스트론튬 맞아? 스트론튬 맞을 텐데? 여기 금속 중에 이게 없는 금속 찾아보자. 아, 여기 근데 뭔가 금속이 저거 말고 또 있나? 아, 니켈이 없는 거 아니야? 니켈? 니켈? 니켈이 NI? 없네. NI? NI네. NI? 아니야? 보자. 금속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지금 21번부터 29번까지 원래 금속 그거 외우거든요. 불꽃 반응색인가? 21번부터 29번까지가 금속인데 니켈이 없다는 거지. 니켈인 것 같아요. NI 없지. 그럼 NI네. NI. NI 가고. NI로 글자가 뭐가 되지? 아,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아 지니어스다. 아 지니어스다. 지니어스. 지니어스. 야, 윤소희. 역시 지니어스다. 네가 지니어스다. 네가 지니어스야. 지니어스. 자, 정답 외치세요. 소희 씨는 도대체 뭐죠? 정답. 자, 정답. 지니어스입니다. 자, 화면으로 정답 보시죠. 놀랍다 놀라워. 맞아, 이거 확실해. 네, 확실하다. 그렇지. 우라늄 우유 맞죠? 네, 정답입니다. 다행이다. 와 이건 진짜 완전 몰랐다. 대박이다. 와. 네, 정답은 지니어스인데요. 아까 그 GE, 그러니까 저널마님이죠. 원서번호 32번 저널마님이고요. 반도체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저 라인이 사실 반도체를 만드는 라인이거든요. 실리콘. 그다음에 니켈이 28번이고요. 동전 배터리에 많이 사용되죠. 92번이 U, 아까 그 소희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우라늄. 이게 우라늄이고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마지막 원자가 92번이라서 되게 중요한 숫자긴 해요. 원자폭탄을 만드는 핵심이 되는 원자이죠. 그다음에 S는 황이죠, 황. 화산 근처에 가면은 나는 그 막 이상한 냄새 있잖아요. 온천에서 나는 그 냄새의 주인공이죠. 최근에 푼 문제 중에 제일 짜릿했던 것 같아요. 재밌네. 이걸 지니어스를 맞추면 대단하다. 그래서 아무튼 그 마리 큐리의 연구는 이런 기존 원소 연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 과학자들은 태양에서만 이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방사능이라는 그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됐고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저희가 이 연구가 발전해가지고 핵 물리학이 나오게 되고 원자력 에너지도 지금 이용하고 있고 하죠. 방사선 치료도 하는 거고요. 이 마리 큐리의 연구야말로 현대 과학 기술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마리 큐리의 연구를 보면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연구 과정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거대한 암석을 정제해가지고 정말 조금 들어있는 이 라디움과 폴로늄을 뽑아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마리 큐리가 하는 실험 장면을 보면은 무슨 옛날 마녀들이 하는 것처럼 집채만한 이런 실험 장지에다가 맨손으로 막 갖다 붓고 불로 떼워가지고 그 끓여서 막 뽑아내고 하는 그런 굉장히 고단한 작업을 했고 그게 방사능 물질이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실제 마리 큐리는 백혈병으로 죽죠. 나중에 그 수많은 방사능 관련 질병으로. 아무튼 그렇게 끈질긴 그 관찰과 실험과 그걸 통해서 과학혁명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좀 어떻게 과학 지식이 좀 충전되는 느낌이 좀 듭니까? 어떻습니까? 네, 너무 너무 재밌어요.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죠. 잊고 있던 것들이 새록새록 맞아요. 떠오르고 있어요. 아 이게 부부능선이었나 보다.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 맞아요. 메달권에 들어가기 위한 부부능선. 와, 좋다. 자, 이번에는 그 마리 큐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또 한 명의 천재 과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이 일으킨 혁명을 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고요. 아인슈타인일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과학자 이름 아는 사람 한번 대봐라 그러면 다 이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죠. 아인슈타인이구나. 아인슈타인. 네, 바로 아인슈타인인데요. 천재들 많았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다 알고 있지만 네. 아인슈타인의 가장 큰 업적이 뭘까요? 상대성 이론. 그렇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름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1905년 아인슈타인은 이제 시간을 재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 당시는 철도가 막 깔려서 사람들의 생활이 급변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철도가 놓이자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아, 도착 시간이 도시마다 시간이 달라서.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희한테는 우리나라에서 모든 지역이 동일한 시계를 쓴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시간이라는 것은 각자 사는 지역이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계란 것은 천체의 운동에서 오는 거거든요.
태양의 움직임이 시간을 정해주게 돼요. 그래서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왔을 때가 가장 높은 각도에 있을 때가 정오입니다. 그때가 원래. 그래서 각 도시마다 태양이 머리 꼭대기 딱 가장 높은 지점에 왔을 때가 12시를 써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구상에서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다 시간이 다르게 돼요. 그러네. 그런데 기차가 운행이 시작되자 4시 34분에 출발한다 그랬는데 그 4시 34분이 시카고 시간인지 뉴욕 시간인지 도시마다 다 다르다면은 어떻게 기차를 운행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표준시가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적어도 경도 한 15도 내에서는 동일한 시간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시간도 표준시에 따르면 태양이 가장 높을 때가 우리 12시가 아니에요. 맞아요. 12시 반쯤이야. 우리는 일본 동경에 맞춰진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동경시. 아, 그랬구나. 그 당시에 그래서 철도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뤄야 했냐면은 여러 철도역들 사이에 시계를 동기화시키는 어떻게 이걸 다 맞출까요? 다 전화를 걸어야 되나? 일일이 전화 걸어가지고 여기 몇 시고 몇 시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많은 도시들과 역을 다 맞춰야 되니까 이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아마 놀라실 분도 있겠지만 대학 교수로 있지 못하고 특허청의 말단 그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일이 안 풀려가지고요. 그때 주로 특허청에서 심사했던 것들이 바로 이 시계를 동기화시키는 많은 기술들을 심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과연 시간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상대성 이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을 해서 상대성 이론으로 가게 되는데 첫 번째 가정은 모든 물리 법칙이 관찰자에 상관없이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움직인다고 물리 법칙이 바뀌면은 법칙이 쓸모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움직임과 상관없이 물리 법칙은 같아야 한다. 두 번째 가정은 굉장히 이상한 가정인데 운동과 상관없이 모든 빛은 속도가 같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얼핏 들으시면은 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건물에 가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네. 에스컬레이터에 가만히 서 있으면은 그 속도로 움직이게 되죠. 네. 그 위에서 걸으면 더 빨리 움직이게 돼요. 네. 에스컬레이터의 속도에 내가 움직이는 걸 더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빛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에스컬레이터에서 빛을 쏘건 에스컬레이터에 타지 않고 가만히 서서 쏘건 속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와. 운동 상태에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어허. 이게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옳다고 하면 뉴턴 역학에 어떤 변화가 벌어질까를 연구하면 그 결과물로서 상대성 이론이 툭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두 가지 가정을 사용해서 상대성 이론을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의 개념을 하나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란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간을 정의해야 하냐면은 반드시 두 개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계를 딱 켜요. 째깍 시계가 움직이잖아요. 두 번째 사건일 때 시계를 딱 멈추고 봐요. 시계가 가리키는 이 숫자의 차이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차이. 이거 뭐 시비 걸 수 없겠죠. 네. 자,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기차에 앉아있는,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시는데요. 소년이. 두 개의 사건은 하나는 여기서 빛을 탁 킨 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네. 그러면 이 빛은 위로 올라갔다가 이 위에 거울이 있거든요. 네. 거울에 부딪혀서 반사해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다시 땅에 닿는 순간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 사이에 시계를 두 번 읽으면 시계의 간격이 걸린 시간이 되겠죠. 제가 이걸 1초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움직이는 저 지하철을 바깥에 서 있는 소녀가 보고 있는데 그럴 때 저 두 사건은 어떻게 보일까? 자, 지하철 내부에서의 빛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밖에서 보면 이 지하철이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갔다 올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사선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원리에 따라서 아래 위로 진행한 것보다 사선으로 진행한 게 더 길이가 길어요. 네. 자명하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했는데. 저 운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속도는 똑같은데 거리가 더 길어졌죠. 네.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의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뜻이에요. 우와. 안에 탄 사람은 이거 1초 걸렸어. 빛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1초 걸렸어. 밖에서는 무슨 소리야. 내가 볼 때는 2초 걸렸는데 누가 오를까요? 둘 다 맞죠?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죠. 이렇게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와, 이해가 너무 잘 됐어. 그러면은 나이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거는 왜 그래요? 그건 나이 들어서 그래요. 진이 빠지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뭐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타더라도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물론 시간이 약간 더 지연되긴 하지만 그 효과는 너무나 미미하여 일상에서는 거의 저희가 그 효과를 볼 수 없고요. 미미하구나. 미미하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이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셨지만 실제로 상대성 이론 때문에 아버지는 1년밖에 안 지났지만 딸이 60년의 시간이 흘러서 딸과 아버지가 만났을 때 딸은 지금 늙어 죽기 직전의 상황이 돼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시간은 실제의 시간입니다. 물리적 시간인 것이죠. 와, 신기하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은 그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뉴턴의 이론이 기반하고 있는 절대적인 시공간, 어떤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게 그냥 주어져 있는 절대적인 거야 라고 믿고 있던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자체가 어떤 변화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와.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해가 1905년인데요. 이 해에 이 이론도 참 놀라운 이론인데 이것을 포함하여 현대 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그 논문을 4편을 발표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대성 이론이 하나 있고요. 광전 효과가 있고 브라운 운동이 있죠. 그래서 그 이 중에 하나가 진짜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알만한 유명한 공식이 들어있는 그런 논문이기도 한데요. 얘는 MC. 그렇죠? 이는 MC 스퀘어? 네.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도 이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905년을 저희는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과학 역사의 딱 2번의 기적의 해가 뉴턴의 기적의 해,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 상대성 이론이라는 단어만 알고 이 원리 개념을 이제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나도 그래요. 이제 들었어요. 되게 어렵다 근데. 아니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상대성 이론은 2종류가 있고요. 이 이름 자체에도 잘 들어있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을 다룬다는 뜻인데요. 지하철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를 상상해 봤는데 속도가 일정해서 나랑 차이가 있을 때의 시간이 어떻게 바뀌고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빨랐다 늦었다 이렇게 속도가 변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걸 이제 물리에서는 가속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가속되는 경우까지 다 포함을 한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뉴턴 역학의 중력 이론을 다 바꾸게 돼요. 만류인력 이야기했잖아요. 지구와 달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 빈 공간에 뭐가 있길래 얘를 당기는 걸까요? 신비한 마법 같은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니라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 주변에 시공간을 휘어진 효과로서 느끼게 되는 그 결과가 힘이다.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네, 지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 정상인 것 같습니다. 누가 목이 휘었다 그러는 것 같은데 뭐가 휘었지?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죠. 질량하지 물체. 저 파란 건 안 보이는 겁니다. 원래 안 보이는 시공간인데요. 시공간이 휘어 있다면 저 지금 던져진 물체는 직선으로 가려고 할지라도 공간 자체가 휘었기 때문에 도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 그 이전에 뉴턴이 설명했던 서로 주고받는 힘에 의한 물체의 운동 변화를
그냥 시공간의 변화로 이해하면 된다는 시공간의 기하학으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한 완전 중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간이 자체가 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직선으로 진행하던 빛조차 휘어야 돼요. 아 맞아요. 빛조차 휠 수 있어요. 빛이 너무 많이 휘게 되면은 너무 많이 꺾여서 빛조차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 갇혀서. 블랙홀? 그게 블랙홀이죠. 재밌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뉴턴은 물체와 물체가 서로 당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뉴턴은 생각을 못한 게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있어야 서로 당기는데 질량이 0이야. 그럼 당기는 힘은 0이에요. 시공간이 휘니까 빛도 질량이 없지만 휘인 시공간을 따라서 흐르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거를 주장했는데 아서 에딩턴이라는 천문학자가 새로운 분이네요. 일식 때 휘어지는 빛을 관측하면서 아인슈타인이 승리했다. 뉴턴 역학은 무너졌다라는 기사가 대서특필됩니다. 엄청난 혁명이죠. 정말 혁명의 순간. 오 흥미로워. 궤도가 진가를 발휘하시는군요. 진짜로. 자, 그런데 과학자로서의 아인슈타인은 아주 훌륭한 것이었지만 남편으로서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집안을 돌볼 겨를이 없었겠죠 뭐. 힘들겠어? 아인슈타인이 사실 아내에게 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이제 아내 말고도 다른 여자가 또 생겼습니다. 그 불륜을 하게 되는데 아인슈타인의 불륜 상대는 사실 좀 충격적이긴 한데 바로 아인슈타인의 사촌 누나였어요. 오 마이 갓. 아내가 이제 마리치라고 하는데 이름이 마리치에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혼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리치는 끝까지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제 이어가려고 해봤죠. 끝없는 아인슈타인의 만행 때문에 참지 못하고 1914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별거가 시작되자 아인슈타인은 이제 아까 얘기한 엘사와 함께 이제 가정을 꾸려요. 끝까지 막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제 아인슈타인의 행동이나 그 요구도 끝없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아인슈타인은 그 뒤에도 끝없는 여성 편력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약간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연구는 좀 제대로 했나요? 근데 놀랍게도 사실 이 복잡한 사생활 와중에도 연구는 열심히 계속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열심히 사셨네요. 악마의 재능이네요. 악마의 재능이네요, 완전. 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게 1916년이었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되게 유명해져서 저희가 아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당시에도 이제 시대의 아이콘이 돼요. 단순한 위대한 과학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그런 스타가 되는데요. (1922년에는)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노벨상은 어떤 업적으로 받은 걸까요? 광전 효과. 광전 효과. 무슨 효과? 누구야? 여기 발언 거부권 줘야 돼. 아,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 그걸로 받은 게 아니야. 네, 아니고요. 광전 효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광전이죠. 광은 빛광자고 전기. 전은 전기할 때 전자예요. 빛을 금속에 쬐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단순히 이 하나의 현상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빛이 입자라는 정말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들으시기에는 빛이 입자라는 게 뭐가 대단하지?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상대성 이론에 거의 버금가거나 그 이상에 가까운 혁명이었어요. 노벨상의 수상 요건에 실질적으로 인류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단서가 있어요. 1920년대의 상황에서 시공간이 휘어진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뭐 블랙홀에 가서야 효과를 볼 수 있지 실질적 인류의 혜택을 줄 수 있을지를 걱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벌써 상대성 이론이 없으면 GPS 작동 안 되니까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충분히.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노벨상 수상만큼이나 화제가 되었던 아인슈타인의 행동이 있었어요.
뭐였지? 노벨상 상금의 사용처였죠. 와, 뭔가 어려울 것 같아. 자,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이게 무슨 문제야? 사용처에 대한 문제. 사용처에 대한 어디에서 썼나? 내역서. 이제 드디어 문과가 좀 활약할 때가 됐어요. 역사 쪽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아인슈타인은 노벨상 상금 전액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지금 내가 어디다 어제 나 뭐 썼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실 마리치는 어쨌든 아이들 때문에 갑자기 사랑과 전쟁. 아 그냥 이혼 합의금 아니에요? 그거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 맥락상. 그건 거 같아요.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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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엽 씨는 추론을 한 거죠? 그럼요. 좀 걸리는 게 그 이혼 위자료를 지금 신혼인 이상엽 씨가 마친다는 게 조금 그 가정에서도 보고 있을 텐데. 마음에 걸리시면은 똑같은 멘트를 저기 전스틸님께서 우리 세비지님께서 그대로 따고 싱글이니까 그대로 따시고 도와주시죠. 저희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위자료? 맞는 거 같아. 말이 안 되진 않잖아요. 지금 그럴싸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부러 그 가정사를 그 전에 이야기 꺼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맥락상. 문과는 맥락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과라. 가슴 아프긴 한데 아니 어떤가요? 돈을 많이 못 벌었을 것 같아. 그 전까지. 넌 가만히 있어. 아 맞다. 건방지게 또 나설 뻔했네. 너 살리려고 지금. 야, 나 살리려고 지금. 이걸로 할까 봐요. 자, 가나? 아유, 우리 메달 가자. 매달 가자. 제가 할까요? 네. 정답. 자, 정답. 이혼 위자료. 제발. 여기서 갑자기 똥 가는 거 아니야? 정답. 그러니까 맥락을 봐야 되는 거야. 왜 그 얘기를 하셨겠어? 야, 사랑과 전쟁 많이 봤더니 이런 날이 오네요. 네, 정답입니다. 아까 1919년에 이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리치는 물론 이혼을 거부한다 그랬죠.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노벨상을 받게 되면 상금 전액을 당신에게 주겠다. 약속대로 상금 전액을 마리치에게 보냈습니다. 지독하다, 지독해.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메달이 보입니다 이제. 노벨상 이제 이후로도 아인슈타인은 물리학계 최고의 스타로서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1927년 10월 뭐 나오나?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서 당시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모두 모인 학회였는데요. 솔베이 회의라는 회의였는데 아인슈타인은 바로 그곳에서 몇 번이나 반박 가설을 내면서 다른 물리학자들과 무지막지한 논쟁을 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 문제를 내겠습니다. 야, 이거 맞추면 된다. 자, 이제 라스트. 라스트. 아인슈타인이 여러 번 반박 가설을 낼 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물리 이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반박 가설을 인정할 수 없었던. 뭐 잘 모르겠는데. 아예 모르겠는데요? 가운데가 아인슈타인이신가? 그러네. 그렇지. 그죠? 베네밀 가운데는 누굽니까? 그 하얀 수염 있으신 분? 아, 로렌츠. 레닌. 오렌지요? 그냥 양자역학 양자역학입니다. 아니잖아요.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은 죽는 날까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 슈레딩거의 고양이. 뭔지 모르지. 알아요. 알죠? 그 고양이 이론, 나 그 며칠 전에 또 봤는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이 실제로 존재하는 고양이는 아니고 사고 실험이에요. 사고 실험. 그 양자역학하고 연관이 있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그 양자역학의 핵심이 중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거를 이 철가방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슈레딩거라는 양자역학 반대파 아인슈타인 쪽이죠. 이분이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중첩이라는 게 일어난다 치자 상자 안에다가 고양이를 가두고 이 고양이가 상자를 열기 전까지 살았냐 죽었냐를 모르고 중첩돼 있다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천이라는 게 일어나는 진짜. 지금은 여러분 답을 내야 될 시간이에요. 정답을 알아내야죠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와 완벽하다. 할까요? 자, 궤도 씨. 정답. 자 정답. 양자 역학. 자 메달. 메달이야. 메달이야? 우와 왜 안? 아 궤도야. 이거 틀릴 수가 없네. 가마통마 오늘 첫 메달입니다. 아니 우리 모여서 축하합시다. 첫 메달이다 첫 메달.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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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첫 메달이다. 그래도 없었으면 오늘 우리 못했어. 맞아요. 그래도 엔딩 요정이었어. 뭐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예, 답은 양자역학이고요. 지금 저희가 솔베이 회의에서 싸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안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17명 있습니다.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는. 자, 과학사의 획을 그은 인물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이들이 끝까지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서로 싸웠던 주제는 바로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김상학 교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양자 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이게 역학이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루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역학인데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원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아까 저희가 그 주기율표에서 봤잖아요. 네. 사람 몸뚱아리도 다 원자로 되어 있고 태양도 원자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생김새는 우리 태양계와 굉장히 비슷해요. 태양계는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행성들이 돌고 있었잖아요. 네. 원자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정중앙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도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태양계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뉴턴 역학을 적용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와 같이 작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이론 체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역학을 양자 역학이라고 합니다. 원래 뉴턴 역학은 태양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의 위치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학적 이론이었잖아요. 양자 역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줘요. 무언가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수학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확률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기본적으로 확률 이론입니다. 바로 이 파트를 아인슈타인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양자역학을 끝까지 아인슈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도. 사실 지금 우리의 이 문명은 양자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이 19세기와 20세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차이는 정확히 양자역학만큼이에요. 컴퓨터, LED, GPS, 레이저, 반도체 이것들은 양자역학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양자역학이 만들어지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수많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 머리로는 혁명을 할 수 없었던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에요. 되게 거대한 혁명이었지만 언제나 그 시작은 작은 질문이었죠. 과학은 무언가를 깨뜨리는 학문은 아니에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냥 과정인데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세상을 잘못 이해했는지를 말해준 것뿐이죠. 끝없이 질문을 하고 호기심을 갖고 그러는 한 과학은 계속 발전을 해갈 거고요. 아마 앞으로도 또 다른 과학혁명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완전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약간 듣다 보니까는 약간 철학적인 면도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진짜로. 자, 브레인 아카데미 과학편.
역대급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어려운 과학편에서 우리가 아하. 예, 지금 뭐 금메달을 모두 맞춰가지고 지식의 메달과 상금 300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회식이구나. 드디어 땄다. 제가 드릴 텐데요. 대표 한 분이 나오시죠. 오늘 대표는 저 궤도 씨입니다. 과학브레인이니까 준 마스터였습니다 오늘 거의 준 마스터. 역시 우리 과학브레인 궤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축하드립니다. 과학 유튜버 궤도 씨입니다. 정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정치학계 1인자 정치마스터 김지훈 박사님입니다. 정치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국제 정치라거나 뭐 관세 정쟁 다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죠. 도청 장치를 한 것이 들키는 바람에 이미지 폴리틱스인 거죠. 이건 사실은. 지저분하네요. 너무 영향이 커. 민주주의가 뭘까요? 누가 민주주의 원정해 갖고 싸워요? 반쪽짜리 이었냐? 이게 정치야. 국민은 어떻게 국가의 주인이 되었나?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두 가지예요. 여기서 또 문제를 하나. 아 이건 어렵다. 어렵다. 문과가 좀 해줘야 돼. 로마 150년? 아리스토텔레스겠지 뭐. 플러스를 보여주는데요. 어려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난 대충 알겠네. 권리장전 아니야? 확인해 보시죠. 즐거운